종신행 과정에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영어도 가르치고 선교도 네. 하고 워낙 잘하니까 감옥 안에 도서관도 좀 해주고 또 좀 자유스럽게 되면서 특사 2번을 받아서 5년 7개월 만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젊은 시절 운동권 이승만은 피가 끓었고 네. 또 강경파였고 정말 파란만장이네요. 뭐 타로까지 하고 이제 마지막 흑역사가 바로 이제 가장 부끄러운 일이었는데 위임 통치를 청원했던. 청원했던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필 이게 그러니까 조선이 망하고 그러니까 1910년에 망하고 19년 될 때까지 한 9년 만 10년이 가까이 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결국은 미국의 외교 노선을 띠고 있던 분들이 강대국에 의해서 우리는 조선을 위임 통치해 달라라고 청원을 하는 길밖에 없다. 이승만이 어쨌든 책임자로서 그 위임 통치를 청원했다라는 것도 사실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거에 대한 뭐 정당성 혹은 아니면 뭐 어쩔 수 없었다 아니면 그래서는 안 된다 굉장히 그런 좀 많이 의견은 분분한데 이 그 나라를 잃어버린 그때 당시의 상황들 뭔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것인가? 정말 이런 것들이 필연적이었던 것인가? 안녕하십니까 프레지던트 TV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으로 1000명 구독자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심찬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대통령 연구소라고 하는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코너는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 또 세계적으로 나라를 이끌었던 리더들 이런 분들의 일생을 한번 훑어보고 또 그분들이 했던 대통령 재임 시의 업적을 나름 분석해보고 또 그분들이 나라를 이끌어올 때 어떤 리더십으로 국민들을 이끌어왔는지 이걸 한번 총체적으로 분석해보면서 또 그 대통령 이후의 이면의 이야기, 숨은 이야기 이런 것들도 다뤄보는, 그래서 한 번 시작하면 뭐 최소한 3번에서 또 어떤 분은 한 5번 또 많게는 한 7번 정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주변에 더 많이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를 저와 함께 앞으로 이 대통령 연구소를 진행하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셀프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보람이라고 합니다. 네, 뭐 소개도 안 시켜주시고 네 셀프로 하라고 하시네요. 네, 저는 네 이렇게 또 프레지던트 TV라고 또 프레지던트 TV 네 구독자 1000명 네 기념에 또 이렇게 아주 기쁜 날 또 합류하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대통령 연구소에서 네 대통령 리더십 읽어주는 네 대리, 네, 김 대리로 네, 같이 함께 활동하게 된 김보람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지금 네, 그 일본의 마츠시타 정경숙이라는 곳에서 4학년에 재학 중이고요. 한국에서는 나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우리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나우리의 공동 대표로도 활동하고 있고, 네. 정치 혁신과 교육 혁신에 관심을 가지고 뜻을 품고 여러 관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장차 네, 우리나라의 아주 멋진 네, 정치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또 여러 팀을 같이 함께 좋은 분들과 팀을 꾸려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연구소 많이 관심 부탁드리고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예. 그 마츠시타 정경숙 역사에서 한국이 최초 입학생이라고 알려졌는데 사실인가요? 네, 외국인 최초.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여기 올라갈 건데요. 여기 마츠시타 정경숙에 대한 안내를 우리 김 대리가 하는 그런 유튜브가 있거든요. 한번 꼭 보십시오. 재밌습니다. 유명합니다. 이 마츠시타 정경숙은 일본의 정치 경영인을 키워내는 그 프로그램으로서 그 마츠시다 회장이 엄청난 사재를 출연해서 이렇게 숙식과 이런 걸 다 제공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꼭 보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대통령 연구소에서 다루는 첫 이제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이신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초대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면 광화문이나 뭐 여의도나 뭐 그 어디에서도 그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은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게 되게 좀 의문인 사람도 있고 되게 좀 신기하게 생각했던 그렇죠. 평가가 적이 이렇게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상반되니까 그리고 또 논란의 인물이니까 세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상반된 평가가 있다 보니까 이제 보수 진영, 뭐 진영으로 이렇게 뭐 나누고 싶진 않지만 아무튼 보수 쪽에서는 이제 건국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평가받고 있고 또 그렇죠. 이쪽 진보 진영에서는 장기 집권을 했던 독재자, 네. 또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런 논란의 대상이기 때문에 민감해서 또 그렇죠. 이렇게 세워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승만 대통령은 뭐 초대 대통령이고요.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최초의 뭐 정치학, 철학 박사이면서 또 상해 임시 정부의 초대 대통령이기도 하죠. 그리고 뭐 독립운동가이기도 그렇습니다. 하고, 그런 어쨌든 좀 굉장히 뭔가 그런 천재적이고 카리스마적인 입지전적인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키워드를 중심으로 키워드로 풀어보는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4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진행을 할 텐데요. 아주 그 첫 번째로 아주 그 이승만 대통령은 영어를 엄청 잘했다고 하는 영어 천재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영어 천재로 알려져 있는 걸까요?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이 태어날 때부터 영어를 잘한 게 아니라 그 딱 시점이 20살, 딱 20살 시점인데 사실은 한학을 공부하고 또 과거 시험을 6번이나 봤대요. 그때는 뭐 5만 대 1 이런 정도로 과거 시험이 어려워가지고 이제 6번 낙방했는데 마침 또 가보경장이라고 1894년에 들어와서 과거 제도가 없어져요. 그래서 아주 낙심을 하고 있는 이 차에 자기보다 과거입니다. 과거. 네. 그런데 그 자기보다 3살 많은 이제 그 배제학당 선배가 그 배제학당을 가자. 거기 가면 영어도 가르쳐 준다 그러고 일본어도 가르쳐 준다. 그래가지고 그 배제학당을 가요. 이 배제학당을 가면서 바로 이제 이 언어의 천재인 그 어떤 그게 이게 이제 발동되는 나타나는데 불과 6개월 만에 영어를 확 떼가지고 영어 기초반 선생도 하게 돼요. 와. 또 뭐냐면 또 당시에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에 다니는 미국인 여간호사의 한국어 그러니까 조선어 선생이 돼요. 그분은 또 영어를 가르쳐주고. 정말 지금 만약에 그렇게 있었으면 정말 영어업계 사교육업계 정말 대부가 됐을 그렇죠. 수도 있어요. 6개월 만에 영어를 다 떼고 6개월 만에 선생님이 그렇죠. 되는. 그러니까 또 2년 뒤에 졸업할 때는 영어로 또 연설을 해서 그때 당시 이제 교장 선생님이 있던 아펜젤러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극찬을 받았다 그래요. 네, 그 영어로 했던 그 명연설이 엄청 유명하죠. 예. 네.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 영어 실력이 확 발전한 게 바로 이제 우리 그 한국의 유명한 지도자나 지금의 정치인들이 다 거쳤던 과정. 감옥에 가서 영어를 하게 돼요. 감옥을 네. 뒤에 이야기해 보면 알겠지만 이 감옥 생활을 5년 7개월 하는데 그때 영어 성경을 이제 선교사들이 이어줬다 그러고요. 또 정기적으로 나오는 영어 잡지. 그다음에 이분이 이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한국 최초로 영한 사전 원고를 다 썼어요. 와. 그게 그 이승만 그 기념관에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게 영한 번역도 하고 그러니까 영어를 너무나 잘하게 되고 이러니까 그 감옥 안에서도 이제 도서관도 만들어주고 그래가지고 이 본인도 이제 드디어 유교에 유생해서 기독교 개종을 하고 그 감옥 안에 40명을 기독교로 개종시켜서 그 안에서 감옥의 동지들도 모으고 감옥에서의 스타였네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감옥의 아이돌. 그래서 저 뭐 이 나중에 사진 자료에도 보면 그렇지만 감옥 앞에서 이제 사진 찍기도 하고 처음에는 어쨌든 종신행을 받아서 중재라서 이렇게
칼을 차고 있었는데 뒤에는 이제 칼도 풀고 뭐 아들도 좀 그때는 좀 자연스럽게 들락날락 할 수 있었다고 그래서 감옥 사진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나중에 이제 자기 멘토 역할을 하는 월남 이상재 선생도 만나고 그다음에 하와이에 가서 그 나중에 이제 기틀을 잡는데 박용만이라고 하는 사람과 의행제도 맺고 예. 또 거기에 그 동지들이 나중에 이제 이 조선의 YMCA를 이끌게 되면서 3.1 운동에도 앞장서고 그래서 감옥 안에서 그런 것들을 했고 그다음에 또 이제 감옥에 나오자마자 1904년에 미국 유학을 가죠. 예. 그 미국 유학을 가셔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다 뭐 한 10년 넘게 뭐 10년, 20년 해야 된다고 하는 그 학부, 석사, 박사까지 예, 하버드에서도 공부하시고 프린스턴에서도 공부하시고 그 박사까지 그 기간을 근데 이분은 5년 만에 그렇죠. 5년 만에 학사, 석사, 박사를 다 하셨다고 이제 굉장히 좀 놀라웠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확한 거는 네. 5년 반인데 네.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간 그 대학이 이제 조지 워싱턴 대학인데 여기서 한국인 선교사들이나 유명인들이 19명이 추천서를 썼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극찬을 해서 추천서를 받아갖고 그 추천서 덕분에 배제학당 2년을 인정받아서 편입 현식으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편입이 되고 나서 이제 졸업을 하고 석사를 어디로 갔냐면 그 유명한 하버드를 갔어요. 하버드를 1년 다니면서 석사를 마치려는데 그게 이제 그때는 실패를 해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는 석사 박사 받기가 좀 어렵구나 이렇게 판단해서 다시 그때 한국에서 만난 장로교 목사를 또 만나서 부탁을 해서 프린스턴 대학을 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당시에 총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총장을 하고 있는 윌슨을 만나니까 거기서 이제 그 과정 2년 동안 박사를 받게 해준다는 조건에 따라서 그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그 와중에 이제 여름 학기를 하버드에서 그래서 동시에 석박사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굉장히 여러 좀 파격적인 그런 또 행보도 많았고 또 그 뭐 윌슨 대통령도 그렇지만 뭐 루즈벨트 대통령이나 아무튼 대통령을 또 이렇게 면담했던 그런 일화로도 굉장히 또 유명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한국에서 1904년에 미국으로 갈 때 목적이 두 개가 있어서 하나는 유학이고 하나는 당시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이 러일 전쟁이 벌어지는 조선 땅에서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미국 정부에 그 거중 조정을 요청하는 그러니까 한미 수호 조약에 따라서 미국이 개입해서 조선의 독립을 좀 지켜달라고 하는 청원서를 가져가는데 이 청원서를 가져가서 지금은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려운데 국무장관을 만나요. 국무장관이 흔쾌히 그걸 받아서 해주겠다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국무장관이 그로부터 한 몇 달 뒤에 병으로 사망을 해버려요. 그리고 낙심하고 있는 차에 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카스라 테프트 조약을 맺었던 그 테프트라고 하는 국무장관이 동남아 순회를 하다가 하와이 들렸는데 하와이입니다. 예. 하와이. 예. 하와이. 하와이 거기에서 그 감리교의 목사님이 소개를 받아서 그래서 국무장관도 다시 만나고 테오도로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31살 또는 30살 이 젊은이가 미국 대통령을 만나게 됐으니까 얼마나 유명해졌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말 이 이승만 대통령을 있게 한 이 정말 그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 그 영어라는 것을 그 파라리 키운 이승만 대통령을 키운 파라리 영어라고도 이렇게 우리가 미당 서준주 선생의 그 시 중에 나를 키운 것의 파랄은 바람이었다라는 이 시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이승만 대통령을 키운 파랄은 영어입니다. 또 조금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기독교, 선교사 이런 분들이 키우셨는데 이 영어를 잘한 덕분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 이후에 독립 노선을 외교를 통한 대한민국 그 독립을 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또 나가게 됐던 한 원인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승만을 추종하는 분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천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아까 5년 반 만에 학석
박사의 그 자격증을 딴 데는 그러니까 조선 선교사 목사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우리 프린스턴 대학에 들어갈 때도 목사 장학금을 받아서 졸업하면 목사가 된다는 약속하에서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기간을 이제 단축시켜 줬던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혜택을 받았다. 물론 영어도 잘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외교적으로 보면 이승만 박사보다 영어를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슷한 동년배 중에서. 그 뒤에 이제 임시정부나 이런 데서 외교총장을, 외교부 장관 역할을 하는 김규식 선생은 좀 더 젊은 나이에, 더 어릴 때 미국을 유학 가는 바람에 더 유창하게는 김규식 선생이 했답니다. 네, 그런 또 영어와 굉장히 또 이런 깊은 관련과 또 영향이 있었네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또 다음 예.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예. 네, 운동권 청년인데요. 굉장히 좀 도발적이기도 하고 대통령이신데 또 네. 예. 운동권 청년이란 또 키워드로 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또 이승만 대통령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독립협회이죠. 그렇죠. 네. 또 그리고 독립협회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서재필 박사님이신데 그렇습니다. 서재필 박사님이 그 이승만 대통령의 아주 그 좋은 멘토시면서 또 스승님이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청년 시절에 네. 멘토 역할을 가장 많이 하신 분이 이제 서재필 박사고요. 네. 이승만 대통령이 배제학당에 입학하자마자 서재필 박사가 그때 귀국을 해요. 그러니까 서재필 박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갑신정변의 막내로 참여해서 김옥균인, 박영호, 뭐 그때 윤치호 이런 분들인데 대부분들이 또 사행당하기도 하고 일본 망명했고, 그래서 이제 서재필 박사도 일본 망명을 했다가 미국으로 가서 그때 나이가 그분도 20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승만 박사보다 12살 많은데 그래서 미국에 가서 미국인이 돼요. 그래서 미국 그 시민권도 얻고 이름도 필립 제이슨. 그렇죠. 이름도 바꾸고. 그래 돌아오셨는데 네. 당시 이제 94년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니까 그 일본 이런 개화파들을 재추대하는 분위기에서 정치 고문으로 들어왔는데요. 이제 정확하게는 중추원 고문입니다. 중추원은 나중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으로 보면 고종의 자문역인데 의회의 태동기, 그러니까 뭐 프랑스로 말하면 삼부의 국민의회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건데 이 서재필 박사의 모델이 된 드라마가 있어요. 그 유명한 예. 미스터 선샤인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이병헌 주인공이죠. 네. 거기에 이제 미국으로 가서 미국 국적을 받아서 미국 해병대 구인으로 오는 그 이병헌 씨, 유진초이, 예, 그분의 절반의 모델이죠. 그렇게 한국을 와서 한국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근데 서재필 박사는 안타깝게 이 드라마하고는 좀 다르게 정치 고문으로 들어오셨고 또 99년에 그 음모에 의해서 추방이 돼요.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와서 45년에 돌아오니까 더 많은 세월을 떠나 있었는데 그 젊은 시절 94년부터 99년까지의 청년 이승만의 멘토였고, 그리고 청년 이승만을 데리고 토론회도 조직하고 그리고 독립협회 가입도 시키고 만민공동회의 연사, 예. 거기서 아주 연설을 잘하는.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승만 대통령, 청년 이승만도 그 서재필 박사가 귀국하셨을 때 당시에 그 연설을 듣고서 엄청나게 그 감동을 받아서 이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렇습니다. 그 서재필 박사가 굉장히 그 이승만 청년에게 뭐 토론, 뭐 연설, 뭐 논술, 뭐 이런 역사, 뭐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정말 이렇게 전수를 해주고, 그런 것들이 또 그 이승만 청년이 굉장히 좋은 연사로 되는 데에 또 영향을 끼친.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그 개화파의 막내였던 서재필 박사가 왜 그러면 독립협회하고 만민공동회를 열었냐면 이 갑신정변의 실패 이유를 딱 하나만 들라 그러면 민중을 믿지 않고 상청 자기들끼리만 200명을 이끌고 한 거거든요. 근데 1,500명의 청나라 군대한테 그냥 진압을 당해버린 겁니다. 3.1천하로. 그렇죠. 3.1천하. 그러니까 그것에 정말 한이 맺힌 거예요. 대중들하고 같이 해야 된다. 이게 민중을 같이 해야 된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만민공동회를 한 거고, 이 만민공동회를 한번 열면 그때 당시 10,000명이 모였다 그래요. 서울 인구가 그때 얼마인 줄 아세요? 20만 명 전후였다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1,000만 서울 시민의 50만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었고 또 만민공동회를 열어서 막 정치적 항의 운동이 벌어지면 뭐 햇불 시위도 하고 우리가 저 17년에 그 촛불 광장 때 햇불 시위도 등장했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우리가 11시 되면 집에 갔는데 밤샘 그 6일 동안 막 밤샘 논승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 안에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운동권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에 이제 강경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종 황제를 중심으로 해서 입풍군주제를 만들어서 점진적 개혁을 하자와 고종 황제로는 안 돼. 이거 퇴위시키고 공화정을 만들자. 공화정파였고 이 공화정파의 배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박영효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그러니까 갑신정병의 이제 중심이었는데 이분은 그 철종의 부마임 덕분에 조선 이렇게 왕정을 이어받을 수 있는 뭐 근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특히 일본 쪽에 가까운 사람들이 계속 박영호 추대론 같은 거 흘리는 바람에 고종이 박영호 이야기만 나오면 알레르기 박영효 알레르기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 알레르기 반응에 의해서 결국은 그 중추원을 최초로 구성하고 중추원을 구성하고 나서 거기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을 추천하는데 그 추천 명단에 박영효가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고종 그러니까 폐위 업무 사건으로 걸어서 거기 사람들 20명이 체포됐는데 그 체포 명단에 이제 이승만 이름이 나왔고 처음에는 선교사집으로 도피해서 안 잡혔는데 또 이 젊은 청년이니까 통역한다고 나대다가 순찰군이 잡혀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들이 엄청 영향을 해가지고 3개월이 안 돼서 나올 뻔했어요. 네. 그런데 왜 못 나왔냐면 네. 한글 학교로 유명하신 그 주시경 선생님 그때 육혈포를 감옥에 이어주고 이걸 가지고 권총 간수를 협박해서 탈옥을 해요. 3명이. 혹시 그것 때문에 그때 종신행이 된 그렇죠. 건가요? 잡혀서 네. 사형이 예정됐는데 네. 육혈포를 조사해 보니까 발사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종신행으로 감형되고 대신 곤장 100대를 맞았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종신행 과정에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영어도 가르치고 선교도 하고 워낙 잘하니까 감옥 안에 도서관도 좀 해주고 또 좀 자유스럽게 되면서 특사 2번을 받아서 5년 7개월 만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젊은 시절 운동권 이승만은 피가 끓었고 또 강경파였고 정말 파란만장이네요. 뭐 탈옥까지 하고 이런 명성이 훗날 이제 흔히 말하는 미국으로 가서 또는 하와이의 독립운동 그리고 1919년 상해 임정 이런데 이 운동권 이승만 지금도 우리 한국의 586 운동권 이게 그런 식으로 연결되는 거죠. 예, 그러면 뭐 정말 이렇게 청년 이승만의 그런 파란만장한 그런 또 생애 시기를 또 압축적으로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이러한 이승만 대통령에게도 청년 이승만 그리고 또 대통령 이승만에게도 흑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다음 키워드는 흑역사로 넘어가 볼까요? 이 글씨도 굉장히 지금 운동권 같은 글씨인데 제가 썼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흑역사인데요.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뭐 청년 이승만부터 해서 그 흑역사가 있었을 것 같아요. 3개 있어요. 네, 3개 먼저 말씀을 먼저 드리면 하나는 당시에 미국 샌프란시스코 1904년에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일본 외교 고문을 총으로 저격 사망시킨 사건에 통역을 거부한 사건이 있고요. 두 번째로 장인환 전명훈 의사죠. 의사분인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를 초대한 그게 1913년부터 45년 해방 때까지 자기 근거지가 됐던 하와이를 초청받아 갔는데 하와이 대한국민회를 분열시키고 거기에서 갈등을 일으킨 사건. 그게 또 엄청 또 그 리더십의 타격을 많이 받았죠. 그렇죠. 세 번째는 1919년 2월 25일 날 당시 윌슨 대통령에게 위임 통치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 당시는 뭐 조선이겠죠. 근데 이 조선을 미국이 또는 강대국이 이임 통치해 달라는 청원문을 낸 일. 부끄러운 흑역사.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씩 조금 예. 짚어볼까요? 예. 네, 그 장인환 전명은 의사가 그 스티븐즈를 이렇게 저격해서 그거에 대한 좀 통역을 이렇게 좀 부탁을 했었는데 그거를 거부해서 굉장히 그 당시에 재미 교포들 샌프란시스코에 또 몇천 명 이상의 그 한인들이 또 거주하고 있었고, 근데 그분들에게 굉장히 그 엄청난 비판을 많이 받았죠. 그렇죠. 도움이 필요할 때 이제 도움을 주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이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왜 그 통역을 거부를 한 건가요? 그게 네. 정확하게 그 시간이 1908년 7월경인데 그때 하버드를 다니고 있을 때고요. 대통령 국무장관도 만나고 대통령도 만나고 그만큼 영어도 잘한 사람이 당시 조선 독립을 위해서 일본인을 암살시킨 사건에 통역은 당연히 이승만이 할 거라고 생각했고, 당시에 뭐냐면 그 콜로라도 덴버에서 그 한국 애국 동지 대표자 회의를 하고 있었대요. 예. 거기서 당연히 이제 그런 추대가 됐는데 그렇죠. 추대가 되고 예. 회장으로 추대되고 통역을 부탁되는데 그걸 거부해요. 거부를 하게 되니까 이제 거기에 왜 거부를 하냐? 나는 논문을 써야 되는데 샌프란시스코에 머물 수가 없다. 그리고 나는 기독교인이 살인을 한 사람을 변호할 수 없다. 이런 이제 명분으로 이제 그걸 거부하게 되니까 엄청난 실망을 가져왔고 문제가 됐죠. 근데 그걸 이제 이유를 이제 낱낱이 좀 분석을 해보면, 그리고 이제 그 사건이 결국은 한 280일 정도 걸렸고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일본은 5,000달러를 지원하고 한국 분들이 모여가지고 8,000달러를 모아서 3명의 변호사가 무릎 변론을 나서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전명훈 그 의사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요. 예. 그다음에 장인환 의사는 직접 총을 쏘신 분은 25년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모범수가 돼가지고 결국은 10년 만에 석방을 됐어요. 예. 근데 최종적으로 했는데 그 이승만 당시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제 첫째 그 박사, 석사 이거 지덕의 욕망이 강했고, 네. 두 번째로는 당시에 그 자기 학교 분위기가 감히 동양인이 서양인을 죽였다라고 하는 막 그 일종의 그 아시아 혐오 이런 분위기가 혐오입니다. 혐오. 네. 그렇죠. 혐오. 세 번째로는 네. 통역을 하기 위해서 재판을 그 워싱턴에서 샌프란시스코에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또 뭐 280일 걸린 것도 사실이고. 그러니까 네. 제 생각에는 네. 하면 초반에 했다가 한 3개월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넘겨줬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던 건 참 매정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정말 그런 인생에서 또 그런 중요한 선택의 그렇죠. 기로가, 그러니까 뭐 아주 그런 뭐 현실적인 판단이나 이런 게 있었겠지만 그것이 어쨌든 그 나라의 또 명운하고도 걸린 일인 그렇죠. 것인데. 이게 네. 이제 목표 지향 인간형의 전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시에 그 이승만 그 학생은 반일 의식이 그렇게 세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 개화파 영향도 받았고, 그래서 그 당시까지 문제 의식은 또 그리고 뭔가 테러 행식의 무장 투쟁 이런 걸 반대한, 자기는 외교로 풀어야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이 깔려 있었으니까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해서 당시에 어쨌든 큰 실망을 줬던 건 사실이에요. 예. 첫 번째 흑의사죠 이게. 그렇죠. 그럼 그 무장 투쟁을 강조했던 또 예.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뒤에 네. 이제 한국에 박사를 받아서 2010년에 귀국했다가 일본 경찰이 집중적 탄압을 받아서 그 YMCA 조직의 105명이 체포돼서 감옥 가는 일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2012년에 다시 이승만 그때 당시 박사가 자의반 타의반으로 미국으로 다시 출국하게 되는 거예요. 네. 수사는 들어오고 네. 선교사들은 미국에서 열리는 침례교회 총회에 보낸다는 명분으로 이제 이승만을 빼돌리게 되고 서로 이제 봐준 거죠. 그러고 나서 2012년에 그 총회 오고 13년에 드디어 하와이로 들어갑니다. 그 하와이로 들어갈 때 그럼 누가 초동했느냐? 아까 말했던 그 99년부터 1904년까지 한성 감옥에서 만난 의형제 동지 박용만이라는 사람이 초대해서 하와이를 가요. 이분은 하와이 가서 미리 자리를 잡아서 당시 하와이 최대 교표 조직인 대한국민회를 조직하고 있었고, 네. 대한국민회의 전체 조직의 대표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안창호 선생. 예. 이분은 부회장. 네. 그리고 문제는 샌프란시스코보다는 하와이가 또 인구는, 여기는
그 예를 들면 1,000명이라면 여기는 5,000명. 네. 훨씬 많이 살았던 네. 거예요. 거기에 이제 중심이 되니까 이제 초청을 받았죠. 네. 굉장히 그 대한국민회가 정말 그 안창호 선생님이 중심이 돼서 굉장히 어쨌든 탄탄한 조직으로 또 뭔가 이렇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이렇게 가던 와중에 도대체 그것이 왜 이렇게 근데 분열이 되고 두 쪽으로 완전히 이렇게 쪼개져서 너무나도 그거에 대한 또 그런 신뢰에 대한 타격도 많이 받았는데 이제 그 당시 이승만은 가서 교육 사업을 해요. 네. 침례교 이런 게 연결돼 가지고 그걸 인수해서 이제 기숙사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학교를 주로 열고 강연을 하고. 근데 박용만이란 이분은 당시에 그 대한 그 국민군을 만들어서 하와이 시내를 행진을 할 네. 정도로 수천 명이 행진할 정도로 했고 그때 다 그 애국세 같은 이름으로 이제 그 돈을 다 걷고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이런 조직의 문제는 바로 그 재정 문제, 즉 회계 문제 이게 이제 터집니다. 그 15년에 터지고요. 이 사건이 터지니까 문제는 뭐냐면 주도권 싸움이니까 이게 결국 법정으로 가요. 그 다음에 이제 15년에 터지고 18년에 터지고 나중에는 1930년에 또 터져요. 근데 이 와중에서 가장 극단적인 경우는 뭐냐면 이 법정에서 고발 사건이 일어나는데 어떤 고발 사건이 일어나냐면 일본 군함이 하와이항에 정박해 있는데 대한군인회가 폭파시키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라고 미국에 고발을 해버려요. 이승만 측에서. 거기서 체포되고 재판받고 그러니까 결국 박용만 씨는 하와이에 있을 수 없어가지고 중국 만주로 다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조직의 대부분을 이제 하와이가 이승만의 근거지가 됐는데 예. 이게 이제 1930년까지 계속 다툼이 있다는 것은 근거지가 됐지만 끊임없이 이렇게 반분됐거나 뭐 한쪽이 좀 3분의 2더라도 계속 그 다툼이 있었다는 거고요.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 그 비디오가 있는데 그게 바로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만든 그 100년 전쟁입니다. 100년 전쟁에 이 내용이 좀 자세히 나와요. 좀 다시 찬찬히 좀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와중에 하와이를 장악하긴 했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어디를 가나 트러블 메이커 이런 말을 이제 듣게 되는 거죠. 예. 네, 그리고 네. 이게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그런 걸 100명 이상이 증언한 녹화 테이프가 있어요. 그걸 기반으로 만든 게 100년 전쟁이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에 분쟁만 한 게 아니라 재판만 한 게 아니라 테러도 했고요. 폭력도 사용했고요. 뭐 그런 말할 수 없는 그런 이면에 어두운 흑역사가 있는 거죠. 네. 그럼 좀 또 다음 흑역사를 좀 네. 또 이제 마지막 흑역사가 바로 이제 가장 부끄러운 일이었는데 위임 통치를 청원했던. 청원했던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필 이게 그러니까 조선이 망하고 그러니까 1910년에 망하고 19년 될 때까지 한 9년 만 10년이 가까이 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결국은 미국의 외교 노선을 띠고 있던 분들이 강대국에 의해서 우리는 조선을 위임 통치해 달라라고 청원을 하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절망감에 그게 1919년 2월 25일 날 청원서를 작성하고 이 청원서 작성의 최종 책임자는 이승만이었고 네. 그때 당시 이제 국민회를 대표하고 있던 안창호 선생도 동의를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청원서를 내고 난 그 5일 뒤에 바로 3.1 만세 운동이 네. 벌어졌고 이 3.1 만세 운동의 결과 임시정부가 탄생했는데 임시정부 탄생 입장에서 보면 이 위임 통치 청원은 정말 헛발질인 거죠. 그럼요. 근데 그거를 안창호 선생님도 동의를 하셨던 그때 거예요? 대한국민회 회장님이었으니까 네. 청원서를 낸다는데 뭐 여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정작 안창호 선생은 그러자마자 다시 바로 그 3.1 운동이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중국으로 달려가서 상해에서 그런 이제 임시정부를 만드는 일을 하고 그 역할을 엄청 하면서 현장을 진짜 현장파. 안창호 선생은 뒤에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도 남아있는 저 대학로에 가면 흥사단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선비사자에 흥할 새로운 선비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안창호 선생님 그러면 대표적인 게 이제 실력 양성론. 그래서 실력을 쌓아서 그 힘으로 조선의 독립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있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좀 다르죠. 3살 차이라고 그러는데 이승만은 완전히 외교 노선.
안철호 선생은 실력을 쌓아서 결정적인 시기에 그 실력으로 몰아내자. 요 차이가 있죠. 네. 안 그래도 최근에 그 흥사단에 계신 분들도 중심으로 그 안창호 선생님과 같은 그런 정말 국가의 좋은 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는 뭐 도산 지도자 아카데미 이런 것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지고 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 지금 말씀해주신 거에 또 그 흐름에 이어서 예. 네, 역시 또 그 시기가 시기만큼 가장 또 이렇게 중요한 또 예, 이 조선의 네, 이 또 아프죠. 네, 나라를 망국이라고 해야 잃어버린, 되니까. 네, 네, 이 배경과 예. 또 이 원인과 아까 사실 뭐 그 이승만이 어쨌든 책임자로서 그 위임 통치를 청원했다라는 것도 사실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거에 대한 뭐 정당성 혹은 아니면 뭐 어쩔 수 없었다 아니면 그래서는 안 된다 굉장히 그런 좀 많이 의견은 분분한데 이 그 나라를 잃어버린 네, 그때 당시에 상황들 뭔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것인가? 정말 이런 것들이 필연적이었던 것인가? 그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뭐 그런 배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네, 오늘 이 시간에 뭐 결론 비슷하기도 하고 네.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을 다루면서 왜 조선은 망했는지 이걸 한번 생각해보는 건 참 중요한 시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제가 이제 이걸 참고한 책은 코리아 생존 전략이라는 백이찬 선생님, 예, 저 너무 존경하는 저희 네, 스승님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의 네. 원래는 지금 이제 개정판이 코리아 생존 전략이고 네. 그거보다 더 베스트셀러의 한 이제 4분의 3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게 코리아 생존의 기로에 서다라고 네. 하는 책이에요. 개정판 전의 책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제 친구기도 하고 또 열심히 같이 공부도 했기 때문에 그 분의 이야기를 좀 인용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분 예. 내용을 이제 토론을 하면서 같이 이제 예. 결론인데 저희 청년들도 저희들이 그 백이찬 선생님 모시고 12시간 동안 릴레이 토론을 그 코리아 생존 전략을 가지고 12시간 동안 함께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 너무 반갑습니다. 그래 네. 그분의 이제 이야기의 이제 핵심은 네. 뭐냐면 이제 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을 봐야 되는데 외부 요인은 어차피 있었던데 이제 그런데 우리 한국인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일본이 흉악하게 그리고 폭력적인 데 원인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이제 그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일본을 근대화시킨 메이지 유신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일본 그 도쿠가와 막부를 치고 천황 중심의 나라를 만들면서 내걸었던 게 뭐냐면 반드시 조선을 정벌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대륙으로 진출하고 아시아의 중심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고 그 이후에 또 뭐 그 이토 히로부미 뭐 그다음에 야마가타 육군 대장을 했고 나중에 이제 그 국방장관 역할을 하는 모리토모 뭐 이런 사람들 숱하게 그 조선을 침략해 왔던 사람들이 다 그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원인을 찾는 부분인데 이러면 이제 반성의 교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내부를 둘러봐야 된다는 거고요. 이 내부에 둘러볼 때 첫 번째 뭐냐면 그러니까 무력이 충돌한 조선의 당시의 국제적인 정세 속에 조선은 어디에 서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의 좌표를 정확하게 알았다라면 훨씬 더 잘 대처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좌표는 뭐냐면 당시의 세계의 패권은 어디죠? 전 세계 가장 패권 국가. 미국, 아닙니다. 중국,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죠. 그러니까 영국의 패권은 2차 대전 45년을 경과하면서 많이 넘어가는데 물론 영국이 기울기 시작한 거는 1차 대전 직전부터예요. 그러나 완전한 패권이 달러 패권으로 넘어간 거는 그러니까 당시 1890년부터 1910년대까지는 영국이 세계 패권이고 당시 이제 차이나를 중국을 뭐 식민지 비슷하게 반식민지 비슷하게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영국하고 손을 잡았어야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동남아 태국인데 미얀마까지는 영국이 먹고 베트남을 프랑스가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태국은 식민지가 안 된 유일한 나라예요. 유일한 나라 하나 더 있네요. 일본. 그러니까
중국은 반식민지라 보면 일본은 스스로 개항을 함으로써 식민지가 안 됐고 태국은 강대국의 완충지도로서 중립화에 성공한 거고 이 두 나라가 있었는데 우리가 바로 그 태국의 모델로 갔어야 한다. 그런데 일본, 러시아, 중국은 안 되고 미국은 너무 멀고 미국은 관심이 없었고 미국은 당시에 이제 아까 가스라 테프트 미래학에서도 보듯이 필리핀을 먹기 위해서 일본하고 타협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이 그나마 그리고 영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금운도에 러시아의 남진을 막기 위해서 금운도에 내가 알기로 한 5년 정도 주둔을 했어요. 거문도죠, 거문도. 예, 거문도. 예, 예. 다른 곳이 있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영국과 손을 잡아야 된다는데 그래서 이 한 4개 정도가 복합적이었어야 한다 생각해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고종은 나중에 대한제국을 만들고 황제가 되면서 자주 독립국가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걸 칭제건원 운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황제를 칭하고 나라를 다시 시작한다. 이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부국 강변과 북계 척결을 하려면 개화파들이 중심이 된 김옥군이나 이런 사람들이 개화파가 되는 내부 개혁.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동학농민혁명과 같은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민중의 힘. 예. 이런 게 통합적으로 모여서 운동을 했으면 우리가 그때 일본의 식민지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그 어쨌든 그런 좀 지도자들 간에 또 좀 그런 아까 동학농민운동이지만 전봉준 네, 장군이나 또 그 지도자들 간에 뭔가 그 역할이 있겠죠. 예, 그 역할 결합이나 조선 말과 네. 대한제국의 멸망 사이에는 정치적으로 딱 국기 떠올리자면 딱 3분이 있는데 하나는 3번이나 집권하면서 소위 임금 황제의 아버지였던 대원군 네. 이항 대원군 네. 그 다음에 조선의 개방을 시도했던 김옥균 개화파를 네. 대표하는 김옥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민중의 힘을 끌어모았던 정봉준 이 3분의 영웅이 있었는데 이 3사람이 정말 결합해서 성공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이제 시차도 좀 다르고 각각이 싸워서 각각이 다 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원군은 엄청난 정치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선을 뭔가 바꿔보려고 했고 그리고 조선을 바꾸는데 그 노력은 다했으나 결국은 뭐냐면 통찰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쇄국 정책을 함으로 해서 조선의 개화의 시기를 놓쳐버린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국제 정세를 너무 어둡게 봤다라는 거고 두 번째 김옥균은 일본에 유학하고 또 일본의 선진 그 유신을 성공하는 걸 다 보고 그 배워와서 그대로 그 유키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배워와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당시에 그 200명 정도를 모아서 갑신 정변을 일으켰죠. 그런데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던 일본은 도와주지도 않고 또 자기를 믿었던 그 고종 황제가 굉장히 김옥균을 믿어요. 그래서 너무 조급하지 마라. 내가 너를 믿고 있다. 너가 하게끔 할 거니까 라고 하는 말을 그 몇 주 전에도 들었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버리니까 고종이 저놈은 안 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고종이 그 일종의 쿠데타를 시인하지 않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주둔하고 있던 1,500명의 청나라 군대 그러니까 처음에는 3,000명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 이모군란 시기나 이럴 때. 그런데 그 중에 이제 1,500명이 청나라가 외국과 싸우니까 다시 돌아가고 1,500명 이런 이 사람들이 밀고 들어오는데 그걸 못 막아서 3일 천하로 끝나죠. 예. 그래서 이제 김옥균은 통찰력은 있었으나 정치력이 없었다. 그리고 민중의 힘을 몰랐다. 예. 그러면 이제 정봉준 장군은 민중의 힘은 알았으나 국제 정세와 통찰력이 없었다. 이렇게 아쉽게 이제 평가할 수밖에 없고 이런 통찰력으로 기반으로 한 그 어떤 통합적인 뭐랄까 내부 개혁 운동 그리고 뭐 일종의 구구 운동이 일어났다면 조선은 식민지가 되지 않았을 수 있었다. 예. 이런 거죠.
정말 그런 점에서 우리가 더더욱 이렇게 한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지도자의 통찰력과 또 뭐 정치력과 또 이렇게 민중들과 함께하는 그런 것들 모든 그런 좀 자질들이 그렇기 때문이야말로 더더욱 중요하게 네, 느껴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아까도 이제 그 3.1 운동이 또 너무 늦게 알려졌고 또 임시 정부의 또 이렇게 창립도 너무나도 늦게 알려졌던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임시 정부의 탄생과 또 태평양 전쟁에 대해서 또 다음 시간부터 다시 또 네, 구체적으로 짚어가면서 또 이승만 대통령의 그 당시에 또 뭐 역할들 여러 선택들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특히 임시정부와 항일투쟁 이 부분을 한번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